이 여자 우리 아버지 죽이려는 사기꾼이에요. 내 고향 북에서 온 내 목숨의 은인이다. 서울중앙의료원 특별병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77세의 윤태상 회장은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때 재계를 움직이던 그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이 가득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간경화 말기에 희귀 독성 물질이 간에 축적되어 있다고,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남은 시간은 길어야 5주 정도라고 말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77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의사가 병실을 나간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건물들 중 절반은 자신이 세운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리며 회장의 자녀 3명이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윤재혁 49, 둘째 딸 윤서연 45, 막내 아들 윤재민 41. 회사 부회장, 명품 가방, 해외 유학 파악. 그들은 검은색 정장과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시선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큰아들이 핸드폰을 보다 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했냐고요? 회장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하자 세 자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 부동산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상속세 문제도 있으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둘째 딸이 수첩을 꺼내 속으로 장례 준비를 생각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편찮으시면 집에 모시는 게 어떠냐고.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회장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을 위해 평생을 일했는데 지금 저 눈빛에는 걱정도 슬픔도 없었어요. 둘째 딸이 시계를 보며 먼저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아들도 변호사와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막내 아들은 대답도 없이 먼저 문을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저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은 유산을 남겨줄 도구에 불과했던 걸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소박한 남색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옥년 62세 이 병원 아래층 한의원에서 보조 일을 하는 그녀는 매일 이 시간이면 특별병실 청소를 맡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는 못했어요. 옥년이 창가 쪽으로 걸레질을 하다가 침대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회장은 그녀의 옆모습을 보고 멈췄어요. 저 눈매, 저 이마의 주름, 저 손가락의 마디 45년 전. 그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옥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옥년이라고, 함경북도에서 왔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다시 청소를 계속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혹시 백금산 정씨 가문인가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옥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백금산 정씨,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밝힌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남한에서 그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북에서 왔다는 게 밝혀지면 차별받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회장은 침대에서 몸을 더 일으켰습니다. 산소호흡 기줄이 팽팽해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옥년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을 안다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옥년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청소도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970년 겨울이었다고 자신은 사업차 북중 접경 지역에 갔다가 큰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회장은 길을 잃었어요. 일행과 떨어진 그는 설원에서 쓰러졌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눈 덮인 산길에서 그를 발견한 거예요. 소녀는 울먹이며 그를 일으켰습니다. 회장이 회상했어요. 그 소녀가 자기 외투를 벗어 자신에게 덮어주었다고 작은 몸으로 자신을 끌고 근처 동굴까지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소녀는 눈 녹인 물로 그의 손발을 녹여주었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천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말린 약초들이었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했어요. 소녀는 약초를 씹어 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손목에 맥을 짚더니 얼굴빛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소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초를 먹이고 맥을 짚고 손발을 주물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회장은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떴을 때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어떻게 나를 살린 거냐고 물었어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백금산 정씨 집안의 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 살리는 건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 맑았어요.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기억했어요.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써서 살려냈던 일을요. 그 사람이 살아날 때 너무 기뻐서 울었던 기억이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맥을 짚어달라고, 그때처럼 자신을 봐달라고 애원했어요. 옥년이 주춤거리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목을 잡았어요. 눈을 감고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년아, 맥은 거짓말을 안 한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옥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맥은 독이 깊이 올라간 맥이라고, 간에 쌓인 독성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고,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그때처럼 나를 살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50년 동안 손을 놨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남쪽에서는 그런 치료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이라고 45년 전 그때처럼 나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옥년은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북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백금산 정씨 가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름을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옥년이 작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지만 약속은 못한다고 말하며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 먼 하늘 끝에 백금산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아주머니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너머 북녘에도 같은 노을이 지고 있겠죠.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50년 전 그 하얀 서랍만 보였어요. 1976년 12월 회장은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절이었어요. 북중 접경 지역에 원자재 수입 루트를 개척하러 갔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남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기 전이었어요. 중국을 통한 간접 거래가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추위가 지금도 생생했어요. 12월 20일 북중 접경이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일행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하얗게 변하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찔렀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였어요. 일행과 떨어졌습니다. 목소리를 질러봤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혔어요. 발을 옮길 때마다 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눈 위에 쓰러졌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32살,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눈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차갑다는 느낌조차 사라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저씨,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회장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어요. 어린 소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였어요. 소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고, 여기서 자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가 자기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덮어주었어요. 작은 몸으로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동굴이 가까워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녀는 회장을 부축해 눈보라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동굴 입구가 보였어요. 소녀가 회장을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막히자 조금 숨쉬기가 나아졌어요. 소녀는 바닥에 깔린 마른 풀 위에 회장을 눕혔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작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풀과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어요. 동굴 안이 환해졌습니다.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녀가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장의 손발을 녹은 물에 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문질렀어요. 아저씨, 조금만 참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추위에 오래 노출되어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소녀가 회장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얼굴빛이 굳었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천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말린 약초들이었어요. 소녀는 약초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고르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설화초는 이거, 치매끈은 여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소녀는 약초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장의 입을 벌려 씹은 약초를 넣어 주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소녀가 회장의 손목을 잡았어요. 세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맥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소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맥이 너무 약해요. 제발 죽지 마세요. 소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약초를 씹었어요. 또 다른 약초를 꺼내 회장에게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계속했어요. 동굴 안에는 약초 향이 가득했습니다. 쓰고 매운 향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었어요. 소녀는 회장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회장에게 붙여 체온을 나눠주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람 살리는 건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요. 제가 꼭 살려드릴 거예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동굴 밖에서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동굴 안은 따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동굴 입구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회장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회장이 눈을 뜨자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 깨어나셨어요. 소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회장은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밤새 자신을 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소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어떻게 나를 살린 거냐고 물었어요. 소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백금산 정씨 집안의 딸이에요. 정옥년이라고 해요. 백금산 정씨. 소녀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이 산에서 약초를 다뤄왔다고 아버지가 7대째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 딸이라고요. 회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너는 약초를 배운 거냐고요. 옥년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5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산에 가서 약초 캐는 법, 맥 짚는 법, 독 풀어내는 법 모두 배웠어요. 소녀의 눈빛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백금산을 지킨다고 이 산의 약초를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건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자부심을 품고 있었어요.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행이 자신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몸을 일으켰어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소녀 덕분이었어요. 옥년이 회장을 부축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는 그쳤고 새하얀 설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일행이 보였습니다. 회장을 발견하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회장이 옥년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소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다만, 아저씨는 남쪽 사람이시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남쪽으로 가시거든 우리 가족 생각해달라고. 지금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요. 우리도 남쪽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나요. 소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순수한 소녀가 전쟁이 끝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장은 소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꼭 기억하겠다고, 당신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옥년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건강하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설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일행과 함께 산을 내려갔어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녀는 눈 덮인 산길에 서서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회장은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50년이 흘렀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더 멀어졌어요. 다시 만나자던 소녀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눈보라 치던 그 밤, 낯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밤새 울며 약초를 먹이던 15살 소녀를요. 백금산 정씨 집안의 딸 정옥년을요. 병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어요. 옥년 씨, 당신이 살아있었군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단순히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50년 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어요. 소녀가 꿈꾸던 그 재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50년 전 그날처럼 살고 싶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창밖 서울 하늘 너머 북녘 하늘도 함께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장의 자녀들이 병실 밖 복도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윤재혁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어제부터 청소하는 아줌마만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수상하다고요. 둘째 딸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이상하게 느꼈다고 아버지가 저 여자 손을 잡고 울더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고요. 막내 아들 윤재민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조사해보겠다고, 저 여자 신분부터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낯선 여자에게 집착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막내 아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뭘 알아냈냐고요? 막내가 차갑게 웃었어요. 정옥년 62세. 1980년대 초반에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북에서 왔다고요. 탈북자예요. 그 한마디에 복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둘째 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북에서 왔다고요? 그럼 더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혹시 간첩이거나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요.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게 분명하다고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큰아들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청소 아줌마가 누구냐고, 왜 그렇게 찾으시냐고 물었어요.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은인이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막내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여자 탈북자라고, 신분도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혹시 아버지를 속이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고, 저런 사람들은 약한 노인들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은 50년 전 자신을 살린 은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믿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저 여자가 아버지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 말라고, 제발 그냥 두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문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옥녀는 한의원 일을 마치고 작은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청가방에 물병과 도시락통을 넣었어요. 남색 작업복은 하루 종일 일한 흔적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의원을 나서며 옥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약 봉투 200개를 쌌고 바닥을 3번 닦았으며 설거지를 했어요.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남한에서의 40년은 이렇게 보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옥년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북에 있을 때는 달랐어요. 백금산 정씨 집안의 딸이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찾아왔고 그녀가 약초를 다려주면 고맙다며 절을 했어요. 정신의 딸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복받았네. 마을 어른들의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 갈 때면 자랑스러웠어요. 백금산의 약초를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그 자부심이요. 7대를 이어온 가문의 무게가 어깨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온 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 정착촌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어요. 30살의 젊은 여자였지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초 지식을 살리려 했어요. 한의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북에서 약초를 다루던 집안 출신이라고, 이를 배우고 싶다고요. 한의원 원장이 비웃었어요. 북에서 뭘 배웠다고? 여기는 남한이야. 제대로 된 한의학도 모르면서. 그날의 모욕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약 봉투 싸는 일, 바닥 닦는 일. 자신이 가진 지식은 쓸모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옥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하늘 너머 백금산에는 지금 무슨 꽃이 피어 있을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40년을 살며 단 한 번도 자신이 백금산 정씨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이름은 이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북에서 왔다는 게 밝혀지면 차별받기 일쑤였습니다.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같이 일하던 아줌마가 옥년의 사투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혹시 북에서 오셨냐고요? 옥년이 조심스럽게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뒤에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사람 빨갱이래. 조심해야 돼. 그 후로 사람들이 옥년을 피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결국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그 이후로 옥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사투리를 고쳤고 과거를 숨겼어요. 그저 평범한 아줌마로 살려고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옥녀는 낡은 가방을 들고 올라탔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회장이 자신을 알아본 순간이요. 백금산 정씨 가문인가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회장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북에서 온 사람, 정체불명의 아줌마.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할 거예요. 게다가 50년 동안 손을 놓았어요. 아직도 그 능력이 남아있을까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기술을 아직도 쓸 수 있을까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옥녀는 내렸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어 작은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좁은 공간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옥녀나, 사람 살리는 건 하늘이 주신 복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외면해서도 안 된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옥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북녘 하늘이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옥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녀는 병실 청소를 피하고 있었어요. 다른 층 일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회장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넷째 날 아침 병원 관리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특별 병실 청소를 꼭 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회장이 직접 요청했다는 겁니다. 옥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청소 도구를 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큰아들과 둘째 딸이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옥년을 향했어요. 옥년이 조용히 청소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큰아들이 앞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옥년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청소도구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큰아들이 차갑게 물었어요. 당신 신분이 뭐냐고, 북에서 왔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옥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둘째 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뭘 바라는 거냐고, 돈이냐고 물었어요. 약한 노인을 속이는 거냐고 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그냥 청소하러 온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막내 아들이 문 앞을 막고 서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병실에 출입하지 말라고, 아버지께 접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장이 침대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당장 그만두란 말이야. 하지만 자식들은 듣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옥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경고한다고, 다시는 아버지께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옥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옥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를 놓고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자신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였어요. 북에서 온 사람, 정체불명의 아줌마. 누가 믿어주겠어요. 옥년은 한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약 봉투를 싸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려던 옥년을 누군가 불렀습니다. 회장의 개인 비서였어요.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 몰래요. 옥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갈 수 없다고, 더 이상 회장님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의사들도 포기했다고 했어요.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옥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병원 입구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어. 저 여자야.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막내 아들이 경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신고했다고 했어요. 경찰이 옥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을 보자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말했어요. 옥년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신분증이 나왔어요.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탈북자 신분이 맞냐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막내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용하려 한다고, 돈을 노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그저 청소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북에서 왔대. 돈 노리고 노인 속이는 거래. 저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옥년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렸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회장이었어요.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나온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링거를 매단 채로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내 고향 북에서 온 내 목숨의 은인이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50년 전 자신을 살린 사람이라고, 은혜를 갚지 못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어. 감히 누가 그분을 모욕하는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진정하시라고, 몸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경찰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옥년은 회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이 옥년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옥년 씨,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옥년은 떨리는 걸음으로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회장의 손이 따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옥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를, 백금산 정씨 집안의 자부심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자신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한쪽 구석, 낡은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어요. 서랍 안에는 낡은 천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옥년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천을 풀자 작은 병들과 종이 봉지들이 나왔어요. 말린 약초들이었습니다. 옥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북에서 가져온 마지막 약재들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넘어올 때 품속에 품고 온 것들이요. 백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캔 것들이었어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향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쓰고 매운 약초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설화초, 치매끈, 빙혈초,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이름들이요. 옥년의 머릿속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년아, 이 약초들은 우리 집안만 아는 거다. 조상님들이 300년 동안 지켜온 비법이야. 아버지는 언제나 약초를 대할 때 경건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약초 하나하나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옥년은 약재들을 정리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말리고 보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른 봉지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남한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사서 모아뒀던 겁니다. 당귀, 청궁, 작약, 감초. 북의 약초들과 섞으면 전혀 다른 효능이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배합법이 있었습니다. 옥년은 밤새 약재를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분류하고 무게를 재고 배합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50년 만에 손을 대는 일이었지만 손끝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준비가 끝났습니다. 옥년은 작은 천보따리에 약재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환원수, 백금산 깊은 계곡, 특정 바위 아래에서만 솟아나는 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되살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어요. 옥년이 남쪽으로 넘어올 때 마지막으로 채워온 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방울도 쓰지 않고 보관했어요. 이제 써야 할 때였습니다. 옥년은 천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어요. 창밖으로 북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밤 11시 옥년은 병원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옥년을 특별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였어요. 병실 문을 열자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빴습니다.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쉬기 힘들어 보였어요. 옥년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옥년을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셨군요. 옥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보따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회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기 시작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맥박, 그 안에 담긴 몸의 상태가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간에 쌓인 독성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사흘을 버티기 힘들었어요. 옥년이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당신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옥년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서에게 물을 끓일 수 있는 전기포트와 사기 그릇, 깨끗한 천을 부탁했어요. 비서가 서둘러 가져왔습니다. 옥년은 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약재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백금산에서 가져온 약초들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만 쓰던 것들이에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북녘의 약초들이었어요. 50년 전 그날 밤, 소녀가 자신에게 먹여준 바로 그 약초들이었습니다.
옥녀는 약재들을 배합하기 시작했어요. 무게를 재고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몸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약재를 넣었어요. 방 안에 약초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쓰고 매운 향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었어요. 백금산의 향이었습니다. 옥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약을 다리는 동안 옥년은 회장에게 다른 처치를 했습니다. 손끝으로 혈자리를 눌렀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 눌렀습니다. 회장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옥년은 약을 시켰어요. 그리고 회장에게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쓰지만 참으셔야 해요. 회장이 한 모금 마셨어요.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엄청나게 쓴맛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쓴 약을 마셨던 기억이 났어요.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옥년이 마지막으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환원수였어요. 이건 백금산 계곡물입니다. 아주 특별한 곳에서만 나오는 물이에요. 한 방울 한 방울 회장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투명한 물이었지만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모든 처치가 끝났어요.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약이 몸에 퍼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 2시쯤 회장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옥년이 놀라서 맥을 짚었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명현 반응이었습니다. 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비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옥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고, 약이 독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모니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옥년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 살아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 회장의 손가락이 꿈틀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옥년이 얼른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어요. 약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습니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비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어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장이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옥년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50년 전 빚을 이제 조금 갚은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회장이 손을 들어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당신은 2번 나를 살렸소. 아침 7시 가족들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큰아들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도 떼고 혼자 힘으로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둘째 딸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회장이 옥년을 가리켰어요. 이분이 살려주셨다. 옥년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약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향해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담당 의사가 들어와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차트를 다시 봤어요. 분명 이 환자는 이틀 전만 해도 말기 상태였는데요. 의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치료를 받았냐고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전통 치료를 받았다고, 북녘에서 전해 내려온 약초 치료였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독성 물질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심장 기능도 개선되었고 폐 기능도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옥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적이 아니오. 이분의 손길이요. 옥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 하늘 너머 백금산에도 햇살이 비치고 있겠죠. 아버지가 약초를 캐러 다니던 그 산에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진짜 기적이래. 죽어가던 환자가 하루 만에. 소문은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큰아들은 병실 한쪽에 서서 옥년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저 여자를 사기꾼이라고 했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회장은 그런 자식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심이 피보다 진한 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상태는 날마다 좋아졌어요.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의 회복이었어요. 옥년은 매일 밤 병실을 찾아와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만 왔어요.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옥년에게 물었습니다. 옥년 씨, 그동안 어떻게 사셨소? 옥년이 약을 다리다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초반 30살에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전쟁 후 북에서 살다가 가족을 잃고 혼자 남쪽으로 왔다고요. 아버지는 산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오빠는 전쟁에 끌려갔고요. 옥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한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난다고 했어요. 정착촌에서 지낸 일, 처음 한의원을 찾아갔던 일, 거절당했던 일. 제가 가진 지식은 여기서 쓸모가 없었어요. 북에서 배운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40년 동안 청소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약 봉투 싸고 바닥 닦고 설거지하며 살았다고요. 백금산 정씨 집안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어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오.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결혼은 했냐고, 가족은 없냐고요. 옥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젊을 때 한 번 했다가 헤어졌다고, 아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다고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40년을 혼자 살았어요. 가진 재능을 숨기고 정체성을 감추고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회장이 결심했어요. 사흘 후 회장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함께 부르라고 했어요. 큰아들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회장은 침대에 앉아 세 자녀를 바라봤어요.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도 서류를 들고 옆에 섰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큰아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드디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내 전 재산의 절반은 정옥련 씨에게 간다. 순간 시간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둘째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외쳤어요. 막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옥련 씨는 나를 2번 살렸다. 50년 전에 1번, 지금 1번. 내가 살아있는 건 그분 덕분이다. 큰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남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어요. 둘째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뭐냐고,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냐고 따졌어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희가 자식답게 굴었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다. 막내 아들이 반박했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아버지를 위해 병원까지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비웃었어요. 병원에 왔나? 유산 계산하러 왔지. 장례식장 알아보고 상속세 줄이는 방법 찾느라 바빴지.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동안 단 한 명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 하지만 그분은 달랐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인 나를 살리기 위해 밤새 울며 약을 다렸다.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마지막 약재까지 쓰셨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러거라. 하지만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된 유언장이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둘째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진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연기였어요.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자식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옥련은 또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오늘 가족들에게 유언장 이야기를 했다고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준다고 말했다고요. 옥련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소.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소. 옥련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큰 돈이 필요 없다고 그저 회장님이 건강하신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회장이 옥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련 씨, 당신은 40년을 숨어 살았소. 이제는 당당하게 사시오. 백금산 정씨 집안의 자부심을 되찾으시오. 옥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시오. 당신의 지식을 세상에 알리시오. 북녘의 약초 치유법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시오. 하지만 옥련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다른 일에 쓰고 싶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옥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찾고 싶어요. 아버지와 오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남쪽으로 온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가족 찾는 일을, 고향 그리워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옥련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실향민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이산 가족 찾기 사업에 쓰고 싶어요. 제가 못 만난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만날 수 있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게 당신답소. 며칠 후 큰아들이 정말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 원장이 무효라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언론도 들끓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탈북자에게 재산 절반 상속.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옥녀는 신문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 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밤 회장의 병실을 찾아가 약을 다려주었어요.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의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이라고요. 퇴원하는 날 회장이 옥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새 삶을 얻었소. 옥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정체를 인정해 주셔서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석 달 후 법원은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원장은 유효하다고, 회장은 정신이 온전하며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결했어요. 결국 유 원장대로 진행되었어요. 회장 재산의 절반이 옥년에게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옥년은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실향민 지원단체에 기부했어요. 이산 가족 찾기 사업, 탈북자 정착 지원, 북한 인권단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에 모두 보냈습니다. 신문에 또 실렸어요. 탈북 출신 여성, 거액 유산 전액 기부. 북에 두고 온 가족 찾기 위해. 옥년은 여전히 한의원에서 일했습니다. 약 봉투 싸고 바닥 닦는 일을 계속했어요.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했습니다. 저는 백금산 정씨 집안 출신입니다. 북녘에서 왔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회장이 옥년을 불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함께 산에 가자고, 북한산이라도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옥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이요. 정상에 올라 북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백금산이 있을 거예요. 옥년이 태어나고 자란 곳, 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던 그 산이요. 옥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회장이 옥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언젠가 다시 갈 수 있을 겁니다.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는 날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녘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았어요. 옥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백금산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설화초, 지맥근, 빙열초, 아버지와 함께 캔 약초들의 향이요. 아버지, 오빠, 저 여기 살아있어요. 우리 집안의 약초 지식도 살아있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깨달았소.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 말이오. 옥년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50년 전 눈보라 치던 설원에서 소녀와 젊은이가 만났어요. 그리고 50년 후 노인이 된 그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도 진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옥년은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백금산 정씨 집안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지키며 살고 있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 하늘 아래 남과 북이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옥년 씨 같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대를 이어온 자부심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손길이 있으며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옥년 씨는 40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어요. 백금산 정씨 집안이라는 이름을, 북녘의 약초 명가라는 자부심을 가슴에만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 분이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기억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옥년 씨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채 숨어서 살아가는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에요. 그저 한 번의 인정, 한 번의 따뜻한 시선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옥년 씨와 회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진짜 은혜는 잊히지 않는다고요. 50년이 지나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도 진심은 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국경도 시간도 넘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을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떠올리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함께 기억해줘요. 그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켜온 분들인지요. 백금산에는 지금도 약초가 자라고 있을 거예요. 설화초가, 지맥근이, 빙열초가 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옥년 씨 같은 분들이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약초를 캘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다려줘요. 희망을 잃지 말아요. 우리의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처럼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에도 분명 따뜻한 빛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